안녕하세요. 수원시청 자치분권과 마을자치팀장 공순정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교육에 참석하여 주신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원시에서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온라인 강연으로 오늘과 10월 7일 총 2회 진행을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시간으로 주민자치회의 이유를 주제로 권선필 강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권선필 강사님은 모건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계시며 풀뿌리 민주주의 전문가로서 다수의 주민자치 관련 강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주민에서 주인으로 우리 동네는 우리가 만든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신 바 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수원시를 위해 귀한 걸음 해주신 권선필 강사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권선필 교수입니다. 아쉽게도 박수 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저희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감을 좀 한다고 그럴까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때 느끼는 게 있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와닿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없이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부탁받고 또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목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주민자치를 어디까지 갈 건가,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예,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까요? 이게 지금 그런 제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주민자치 어떻게 해나가야 되나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제목을 선택을 했냐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를 기존에 있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읍면동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거로 상상을 하고 계셔서 거기서 이제 계속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주민자치회는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그 문제의식이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갈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 이야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수원에 오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강의하러 오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지도가 있어가지고 지도 보는 걸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계속 길을 찾아왔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GPS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찾아오게 되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딘가 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는 그 목적지를 딱 찍어야 되는 것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활동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가 어딘가를 찾아야지, 검색을 해야만 나타나죠. 그런데 이제 이 목적지를 찾고 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중간중간 가다가 보면은 대안경로가 있습니다. 대안경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안경로를 선택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까이 와서 보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자리를 찾으면서도 요 근처에 다 와가지고 한참 헤맸어요. 10여 분 이상. 특히 이제 차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 주변을 뺑뺑 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차를 그냥 아무 데나 세우고서 전화해가지고 다시 이 자리를 찾아서 이동을 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민자치도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적지가 어디인가,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주민자치가 목적지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찍고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대안경로가 있다, 여기가 있다. 중간에 사고 나면 또 비껴가야 되는데 비껴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근데 더 힘든 거는 목적지에 다 와서이더라고요. 목적지에 다 와서 대부분의 경우
어디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을 찾아갈 때, 그 목적지 근처에 와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비게이션을 의존할 수도 없더라고요. 다 오니까 목적지에 다 와서 그 주변에서 결국은 차에서 내리든지 아니면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이렇게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그게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세 가지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가보지 않은 목적지를 가려고 하려면 첫 번째는 목적지가 어디인가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건 멀리 떨어졌을 때 얘기예요. 중간에 가다 보면은 상황이 바뀌면서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쪽으로 갈 건가? 저쪽으로 갈 건가? 중간에 혹시 사고가 나서 그 길이 막혀 있거나 공사 중이거나 하면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다른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목적지로는 계속 갈 수가 있죠. 자, 이런 두 번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와서 마지막에 다 와서도 또다시 원하는 장소에 딱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바로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서 헤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서 헤매는 목적지에 거의 다 왔을 때 헤매는 경우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결국은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지역의 지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찾는 목적지에 갈 수 있나? 또 차는 어디에 세워놓고 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예요. 이런 그 비유, 제가 말씀드린 목적지를 찾아가는 이 비유를 가지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자,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주민자치를 한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건데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계신가? 내비게이션에 이걸 찍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걸 아시는 분이 계신가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적지가 어딘지 아는데 출발을 했는데 계속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이거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안 길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고속도로만 가면 항상 빠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국도를 통해서 가거나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요. 이 중에 어떤 거로 가는 것이 좋을지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아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주민자치를 할 때도 주민자치 안 해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로는 목적지를 거의 아는데 이제 디테일의 문제죠. 거의 다 와서 마지막에 차를 세우고 원하는 곳에 들어갈 건데 그 상황에서 주변에서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 뭐 이런 그 세 가지 비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 얘기를 사실은 다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만일 이 얘기를 한다면은 실제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면서 이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를 그냥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한번 지금 화면을 보시는 분들한테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금 주민자치의 목적지가 어딘지라고 하는 것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한번 잠깐 손 들어보실까요? 예, 영상에 지금 한 분 계시네요. 주민자치의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것 같다라고 하는 분 한 분 계시네요. 예, 두 번째 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를 할 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나는 주민자치가 진행되는데 거기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것 같다. 주민자치를 할 때 이런 활동, 이런 사업들, 뭐 이런 것이 가능한 것 같다. 이런 거에 좀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한번 잠깐 손들어 봐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예, 세 번째 단계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 단계는 목적지 거의 다 왔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도달할 마지막 단계에 와서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정확하게 그 위치에 차대고 원하는 목적지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이 정도 단계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자치회 안에서 이런 사업을 앞으로 하면 되겠다. 사람들이랑 상의해서. 그 정도까지 생각해 본 분이 혹시 계실까요? 있으시면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면. 예. 사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개괄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이야기는 예, 이 슬라이드 좀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주민자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주민자치를 제대로 경험해 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이제 문제더라고요.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외국 사례를 얘기하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런 걸 준비를 했는데, 실제 학자들이 얘기하지만 학자는 연구를 한 거지 주민자치를 직접 한 게 아니거든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우리의 경우에 이제 주민자치를 시작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자치를 상상하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게 주민자치를 지금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사실은 이야기해야 되는데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PPT가 안 넘어가서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방법이 목적지를 지금 이것이 목적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주민자치를 상상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를 만들어갈 건가는 이런 세 가지 방법에서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민자치를 상상할 때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 생각해내는 우리의 주민자치를 상상하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역사적 경험이 있어요. 주민자치를 우리가 사실은 불완전하지만 또는 시대의 상황은 다르지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런 방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주민자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라고 하는 걸 살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우리나라보다 우리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주민자치를 훨씬 더 잘하고 우리보다 오래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대만이라든가 그다음 가까운 나라가 필리핀이죠. 이런 나라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주민 자치 이 자치의 경험이 다양한 게 많습니다.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거기도 문제는 많이 있지만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치 경험이 우리 주변 국가보다 훨씬 더 적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 듣는 주민자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이라든가 유럽 또는 미국과 비교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서양의 많은 나라들은 적어도 200년, 300년 이상의 이 주민자치의 경험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민자치가 단절이 됐거든요.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게 100년 이상 계속되면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주민자치를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다른 나라 주민자치 사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그중에서 배워올 것, 우리도 응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실제 이게 이제 주민 자치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문제 해결에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자치가 도움이 될 거라는 것 때문에 주민자치를 하는 거지, 이 주민자치가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민자치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나, 어떤 방식으로 주민자치가 적용될 수 있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새로운 주민자치를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은데요.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스스로 하는 거죠. 스스로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스스로 결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게 자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스스로 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조금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좀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대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한테 진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이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수업을 하면서 제가 최근에 배운 개념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계획된 우연. 이게 일종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건데요. 진로를 가르칠 때 우리 학생들한테 직업을 선택하도록 할 때 어떻게 좋은 직업, 또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찾도록 해줄 건가라고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 바로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획된 우연을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이 교수가 왜 이 계획된 우연이라는 얘기를 발견해가지고 이걸 수업에 적용하게 됐나, 지도하는데, 학생들 가르치는데, 진로 탐색하게 하는데 적용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거꾸로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를 주변에서 성공한 기업가들을 인터뷰를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성공하는 기업가들을 인터뷰해보면서 질문을 했다고 그러죠.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당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이 직업, 이 일을 언제 선택했습니까?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내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이거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서 뭔가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잘 맞는 거고,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고,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내가 돈 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 있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발견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계획된 우연이라는 거죠. 일을 시작하는 건 계획을 하지만 그 시작을 해가지고 하면서 배운 거 가지고 계속 그 방향으로 자기가 발견한 거 하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 이게 잘 되는 것 같아, 이게 돈 버는데 유리할 것 같아, 이런 걸 발견해갖고 빨리빨리 그 자기가 배운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결정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계획된 우연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주민자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주민들이 빨리 배우셔야 돼요.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빨리 배우셔가지고 그 배운 것 가지고 다음 단계에 더 나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배워나가는 것이 돼야만 자치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지 않으면 누가 시키는 거를 하게 되면 그건 자치가 아니죠. 행정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따라서 하거나, 아니면은 주민자치위원님 중에서 같이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분이 예를 들면 회장님이 이끄는 대로 그냥 나머지가 다 따라간다. 그럼 그건 자치가 완벽한 자치 또는 온전한 자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하려면은 빨리 같이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변화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지 진정한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배우려고 할 때 필요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그림에 들었던 세 가지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고 다른 나라 사례에서 배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배우게 된 것들을 주민자치에 빨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바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남은 시간 좀 빠르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은 사실은 이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또는 고려시대 하던 거 조선시대 전반기 임진왜란 이전까지 임진왜에서 병자호란 지나는 때까지 그 다음에 조선이 이제 대한제국으로 바뀌는 이 시간이 바뀌면서 조선 500년 동안에 우리의 이 자치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는 나름대로 그 연결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완전히 끊어진 건 일제침략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자치를 할 수가 없었죠. 나라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치의 단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스스로 결정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 스스로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국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이때 일제침략기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자치라기보다는 불완전한 자치만 해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특히 일본 일제가 우리를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자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일본서 하던 자치를 우리나라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 자치를 하게 하는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자치를 도입한 이유는 우리에게 자치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데 유리한 도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치 제도를. 우리나라에 우리 이 지역이나 주민들한테 자치권을 줄 때 그 자치권을 준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지배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조선시대의 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일본 사람들이 만든 새로운 제도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치를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치 왜곡이 있었어요. 이 왜곡된 자치 제도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까지도.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왜곡된 주민자치 제도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5.16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서 87년, 91년 이 이르는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서는 주민자치가 완전히 없어졌었죠. 없앴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민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기 시작해서 이제 시작입니다. 주민자치가 아니고 사실은 91년에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이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를 지금 되살리는 과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주민자치를 예, 다음 예. 멀리 갈 필요 없이 이 조선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자치를 했었는데요. 조선 시대에 우리의 자치는 지금 이제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은 왕이 중앙에서 임명할 수 있는 거는 현 정도까지만 여기 부목군 현이라고 하는 현 정도까지만 그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권력에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수원 같으면은 수원시 그 밑에 이제 현에 해당하는 게 몇 군데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중앙에서 관리가 내려와요. 왕이 임명한 관리가 내려오는데 나머지는 지역에서 뽑아서 지역 사람들이 다 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뽑은 사람들을 향리라고 그랬고 지역에서 이 향리에 의해서 지역의 행정 업무가 서비스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 얘기를 하는 자치가 되겠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구한 말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일 위쪽에 대청마루에 앉아있는 한 사람만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역 사람인 거예요.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 안에서 지역에 있는 시스템으로 뽑혀있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지역을 운영할 때 지역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양반도 있고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향리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향리들이 있고 또 뭐 평민, 상민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지역을 다스리고 지역을 유지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죠. 지역자치. 정확하게는 지역자치라고 해야 됩니다. 그 지역이 스스로 다스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고 문제가 될 때만 그 문제되는 거를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와서 재판을 또는 판단을 요구하거나 하면은 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고 판결도 지역에서 그냥 스스로 결정해서 해결하게 되는 거죠. 왕은 여기 있는 현감이라든가 군수라든가 목사라든가 왕이 보낸 관리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만 사실은 중앙에서 관리하는 거겠고요. 나머지는 지방에서 지역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향촌자치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의 전통입니다.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은 왕이 다스리는 거에 영향력은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관찰사 밑에 그 정도까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청장,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만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있었고 나머지는 각자 스스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 주실까요? 이게 예. 이때 지역에서 어떻게 스스로 다스리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서 이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향약은 여러 종류의 향약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글자 그대로 우리 요즘 얘기를 하면 이제 지역에 법을 만든 거죠. 스스로 주민들이 지키는 법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는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현감이라든가 군수라든가 이런 그 관에서 만들어간 이런 향약이 있는가 하면은 지역의 지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들을 중심으로 만든 이런 향약도 있다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면 향약에 있는 내용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겁니다. 울산 향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좀 뭐 얼마가 됐습니다만 이제 발견된 건데요. 이 인조 때 울산 부사로 가 있던 도신수라고 하는 분이 1644년에 울산 향약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8개 조항이 있는데요. 그 8개 조항이 보시는 것처럼 뭐 부녀 간에 형제 간에 싸우는 자는 살림의 장부에서 영영히 삭제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불효가 하거나 형제 간에 싸우지 않도록 이웃과 불화하여 쟁송하면서 싸우고 친척과 불화하여 환난을 구해주지 않는 자는 멀리 이사하게 한다. 동네에서 내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과 불화하는 거, 친척과 불화하는 거,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역에서. 헛된 일을 조작하여 풍속을 어지럽히는 자, 남의 악한 일을 들춰 해치는 자는 옥에 가두고 논죄한다. 이렇게 처벌 규정까지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향약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른 향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게 지역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아요.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울산 향약을 보면은 이렇게 지역별로 스스로 정하는 내용을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스스로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스스로 정하고 그 정한 거에 따라서 처벌도 하고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치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고 그대로 실행까지 하는 것이 바로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면 이제 거꾸로 우리한테 현재 살고 있는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죠.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정할 수 있을까? 함께 같이 지키자고 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아니면은 그 같이 지키자고 정하는 것을 이 향약을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자치를 한다면 바로 조선시대처럼 한다면 우리 스스로 이런 향약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조선시대의 향약은 지역별로 다 따로 만든 거니까요. 물론 이 향약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울산 향약은 수령, 군수나 현감이 만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양반들이 만든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여기 태인, 전라북도 태인에서 현재 이제 정읍시 칠보면에서 해오던 향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같이 만든 향약입니다. 앞에 향약은 이제 고을 수령이 만든 거라면 이거는 주민들이 특히 이제 양반을 중심으로 만든 거죠. 불우원 정극인이라고 한 분이 1475년에 지역에 학당을 설치하고 고현동약, 고현동의 약속을 만들었다는 거죠. 바로 이 고현동약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동네 향약이죠. 현재까지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자료를 보존하고 있고 지금도 이 향약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1873년 고정 10년에 이 향약을 중건 다시 정리한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향약과 이 제지 향약은 다른 점은 뭐냐면 이거는 지역에 양반들 중심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역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역에서 스스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서, 같이 살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약속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아파트 주민 입주자 회의가 있는데 입주자 회의에 그 주민들이 스스로 약속을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다 다른 데서 어디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따라서 하지 스스로 그 약속을 만드는 걸 해봤는가라는 겁니다. 자치의 핵심 가운데는 바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치입니다. 우리 스스로 규약을 만들고 그 규약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자치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사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했던 거에 예를 첫 번째는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지역 주민들이 만든 약속이 있었는데 하나는 현감이나 군수나 수령이 만든 그 향약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양반들이 만든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양반을 중심으로. 근데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있는데 실제 주민들이 만든 그런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동계라고 하는 건데요. 많은 지역에는 시골에 가면은 아직도 이 동계의 일부 모습은 남아 있습니다. 이 동계의 모습이 남아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아직까지도 이게 남아 있는 지역으로 여기 공주시 우성면 부전동이라는 데를 가면은 부전대동계라고 하는 이 동계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1663년부터 시작돼 갖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동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정읍에 양반들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조금 더 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계가 되겠습니다. 그런 약속이 되겠습니다. 이 동계는 주민들,
더 많은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게 되겠어요. 동계는 주민이 의논을 통해서 함께 의견을 모으고 같이 의견 모은 거를 이렇게 문서로 해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또 예를 들면 동계라고 하는 거, 동제라고 해서 뭐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고요. 근데 이 조직의 형태도 지역마다 동네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 이 동계나 동회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적으로 오늘날 우리 주민자치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면 앞에 있는 그런 향약도 있지만 사실 이 동계나 동회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배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 동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적은 문서도 있고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동계를 운영하는 회의, 모임도 있고 대표나 그러니까 이 장이라고 그러죠. 동계를 운영하는 대표 또 뭐 우리 얘기하면 총무나 이런 그 조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 제사를 지내는 동제 같은 것도 있고 또 연초나 연말에 하는 거 또 명절 때 같으면 뭐 같이 세배하는 이 동네 세배 같은 거 하는 것도 여기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그런 게 있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 이 동계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재산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동제라고. 뭐 제가 살고 있는 저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마을회관에 있는 그 땅, 그 터, 그 지역하고 일부 밭이 있는데 그것은 동네 재산이에요. 동네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 마을회관 건물은 옛날부터 시작해서 뭐 동네 분들이 어느 분이 기증을 하긴 했지만 이거는 동네 재산이다. 우리 동네 재산이다라고 하는 이 동네 재산이라는 개념까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동제라고 하는데요. 이 지금 동계의 예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할 때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약속이 있었고요. 문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속이 있어서 규칙, 함께 만드는 규칙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계의 조직. 뭐 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회계가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조직,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행사. 그것뿐만 아니라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동의 소유로, 별도의 공동 소유의 재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할 때 바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규약이 동마다 따로 규약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규약을 갖고 있는 거고요. 조직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활동, 특히 회의, 모임들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모임에 관한 것들이 있고 논의하는 장을 어떻게 가질 건가라는 거죠. 그리고 재산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요소가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주민자치에는 주민자치 하려고 하는 데는 아직 규약도 없어요. 조직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안 정해 있고요. 어떤 활동을 할 건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주민자치가 공동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지도 아직은 이제 조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요소를 사실은 조선시대에 있었는데 이게 다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걸 응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주민자치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 해봤던 우리가 잠깐 해봤던 집강소라고 하는 사례를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이제 이 순서로 말씀드린 거는 앞에 제일 처음에 수령이 만든 향약, 그 다음에 양반들이 만든 향약, 그 다음 단계 가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더 많이, 그러니까 평민들까지 상인들까지 같이 하는 그런 향약으로 해서 이 향약에 참여하는 자치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더 하층으로 더 민주적으로 확장된 걸 볼 수가 있죠.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지역에 있는 가장 민주적 모든 사람, 특히 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동학에서는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하늘처럼 섬기라고 그렇게 했고요. 또 여성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여성 평등, 남녀 평등, 또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만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본격적으로 주장했고 그거를 실행하려고 했던 것이 이제 동학 농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민주적인,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요. 그때 그 사람은 남자나 양반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사회에서 차별받는 사람을 포함한 거였거든요. 바로 그런 이상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을 했을 때 지역마다 이 집강소라는 걸 더 가지고 자치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하나 우리 역사에 있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민 자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갔냐면 양반들에서 서민에서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사회의 취약계층까지 다 포함하는 걸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을 사실은 경험을 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집강소는 뭐 잠깐 했다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동학혁명을 제일 무서워했고 싫어했던 게 사실은 일본이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를 지배하려고 했던 외세들의 경우에는 이게 제일 싫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동학을 토벌을 직접 물론 관군도 했지만 하려고 했던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우리의 자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지역에서 어떻게 함께 살 것인가 약속도 만들고 조직도 했었고 회의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 재산도 갖고 있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사실 다 무너뜨리죠. 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의 자치를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면 사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를 한 과정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부 조직 또는 지방 행정 조직이 현재 우리의 행정 조직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수원시라고 하는 이 수원시의 경계라든가 각 부라든가 이런 거를 언제 이런 틀로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틀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게 아니고. 특히 읍면동 같은 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현재 우리의 읍면동은 전통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포인트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특히 지방행정 또는 지방자치 이 조직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지방자치를 도입했는데 이 도입을 하는 과정에 우리의 지역에 앞에 말씀드렸던 조선시대의 이 자치 구조를 철저히 무너뜨리려고 왜곡시키려고 행정구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1914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부제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부라고 하는 거를.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하려고 했는가,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1914년에 부제라고 하는 걸 실시했는데 이 부제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개발해서 소위 얘기하는 일본식으로 근대화된 새로운 지역을 만들고 그 지역을 먼저 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라는 지역은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 팔고 우리나라의 이제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가기 쉽도록 그렇게 모으는 지역.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들을 뽑아가지고 부를 만들었고 그 부제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1917년에 면제를 시작했는데 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이 면이라고 하는 걸 잘 보시면 이 면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식민 지배를 할 때 아주 사용하는 독특한 방법인데요. 서양 사람들 다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전통적으로 우리의 지역은 앞에 우리 조선시대에는 현이 있고 군이나 현이나 목하는 이 지역이 있고 그 안에 자연부락들이 있었습니다. 자연부락 동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길을 새로 경부선이나 호남선 철길처럼 철도를 내게 되죠. 이 철길도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길이 원래는 가장 빠른 길로 간다면 서울에서 문경으로 해갖고 임진왜란 때 서울로 가던 길로 철길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길이 철도를 내기에는 너무 이제 험한 길이라고 그래서 평지를 따라서 길을 내려고 해서 서울서부터 쭉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하는 과정에 이미 이제 그때 측량할 때도 우리 우리 조상들이 그 측량하는 일본 사람들을 습격하거나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의 전통적인 도시, 특히 제가 살고 있는 대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 철길이 어떻게 났는가를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인 도시를 피해가지고 예를 들면 경부선이 우리의 도시인 청주하고 공주를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원래 같으면은 청주로 해서 공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니까요. 근데 이 우리의 전통적인 도시들은 저항이 심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항이 심하니까 그 중간을 지나가요. 지금 경부선 철길을 잘 보시면 우리의 전통적인 도시, 아까 말한 군, 현, 목 하는 이 전통적인 도시들 사이를 지나서 쭉 경부선이 내려갑니다. 그런 과정에 대전이라는 도시가 생긴 거예요. 청주도 아니고 지역의 중심지였던 공주도 아닌. 그럼 나중에는 공주에 있던 도청을 대전으로 옮겨버리죠. 일본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력의 중심지를 계속 약화시키는 정책을 사용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면제라고 하는 거예요. 부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키운 도시란 뜻이에요. 키운 지역. 그래서 도시 이름 중에 세자가 들어가는 그리고 끝자가 원으로 들어가는 원자가 들어가는 도시들이 대부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도시입니다. 장호원, 조치원 하는 이런 도시들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던 이제 철도가 생기면서 철도 중심으로 일본이 개발을 했고요. 1917년도에 면제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했냐 말씀드린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군, 현, 목 하는 이 단위를 갖고 만든 것이 아니라 군, 현, 목을 쪼개가지고 몇 개를 쪼개서 하나씩 묶어갖고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얘기할 때 지금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듣는 아프가니스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최근에 뉴스에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나라는 5개 민족을 쪼개서 만드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남북한 한 나라를, 한 민족을 2개로 쪼개버린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나라도 한쪽은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한 민족이 같이 쪼개져 있어요. 그 옆에는 이제 와지리스탄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는 이란 쪽하고 아프가니스탄하고 쪼개놨어요. 이란 쪽에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우즈벡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우즈벡이 북쪽에 있거든요. 우즈벡을 일부를 쪼개서 아프가니스탄에 집어넣었어요. 카자흐스탄의 일부를 쪼개서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5나라를, 5민족들을 반씩 쪼개고 합쳐갖고 아프가니스탄 한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이 5민족이 같이 사니까. 이 나라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남쪽에 있는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이라든가 북쪽을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소련, 러시아가 이 아프가니스탄에 힘없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면을 만들 때도 바로 이런 비슷한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면을 만들었습니다. 보니까 지역을 쪼개갖고요. 읍면동 할 때 이 면을 만들 때 몇 개 군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군을 만들어 버렸어요. 현재 우리의 일제시대의 군 단위, 면 단위를 만들 때. 그러다 보니까 이 면이라는 거는 이 서로 다른 동네 사람들끼리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몇백 년 동안 다른 지역을 살던 사람들이 면이라는 이름에 들어오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지배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면장을 일본 사람들이 하고
일본의 지배에 협력하는 사람을 면장으로 일본 사람들이 임명을 하는 방식으로 면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제라든가 면제라든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행정구역 자체가 바로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이 조선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생활권을 깨가지고 생활권을 잘라가지고 만든 이런 그 행정구역에 맞춰서 일본 사람들이 지방자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이 경우에 지방자치의 경우에 지금처럼 뭐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도 큰 데부터 그러니까 일본이 지배하기 편한 데부터 지방자치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것도 일정한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만 세금을 일정하게 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투표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어요. 또 권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면협의회는 자문기관으로서의 권한만 줘요. 지금의 주민자치회랑 비슷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랑. 이건 자문기관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관이에요. 바로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할 때부터. 일제치하에. 그래서 이 일제치하에 왜곡된 지방자치의 전통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면에서.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를 하기에는 주민자치를 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자체가.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인구가 가장 적은 동도 8,000명, 9,000명 이렇게 될 거고요. 많으면 5만 명 넘어가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주민자치나 유럽의 주민자치 같으면 1,000명 단위예요. 독일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1,200명 정도 됩니다. 1,200명 정도가 자치를 해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고. 일본 같은 경우는 적으면 한 800명부터 시작해서 많으면 몇몇 명 우리의 이제 동단위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읍면동 주민자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 읍면동 규모도 너무 커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이전에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조선시대에 동계하는 이 동자치는 사실은 동네죠. 조그만 동네. 그러니까 100호, 200호 있는 시골에 있는 그 동네 단위를 얘기하지 지금처럼 읍면동, 면 단위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가 어려운 이유는 이런 조건.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틀에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상적으로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거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방향성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자치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왜곡해서 들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지방자치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죠. 해방이 되고 나서 1949년에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졌지만 지방자치를 제대로 진행을 못했고 1962년에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지방자치가 중단이 됐습니다. 1962년에 지방자치를 중단한다라고 잠깐 했고 72년에는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통일될 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아주 헌법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 6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까지 30년 동안 지방자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전부 지방자치가 없던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때 교육받고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학교에서 이런 게 있다라고 강의만 한 거지 실제 해본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7년에 지방자치가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시작이 됐고요. 87년에 헌법 개정되고 88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면서 91년에 지방의회가 시작됐고요. 이 지방의회도 지금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 수원시까지만 한 거죠. 95년에 4대 선거를 했고요. 단체장 선거를 했습니다. 2006년에 이제 비례대표제나 정당공천제, 2010년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살아났지만 주민자치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주민자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 거는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동지역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는 걸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란 말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은 자치가 없는 이름만 자치센터였죠. 자치라는 건 없었으니까요. 2010년에 주민자치를 둘 수 있다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정을 했지만 시작을 못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시범 사업을 전국적으로 몇 개의 사례를 두고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에 시도한 지역이 몇 군데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2014년에도 몇 군데 이제 그 전문가 자문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주민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전문가들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계속 했었고 사업하려고 주민자치 시범사업은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 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사업 하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사업을 하는 게 자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행정에서 시키는 거지 주민들이 정한 게 아니더라고요. 행정에서 이런 거 하면 어떻겠냐? 또 이런 거 하라라고 하니까 그건 자치가 아니죠. 그냥 행정의 말단 일을 하는 거였거든요. 본격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걸 시작한 거는 2016년에 지자체별로 시범 실시를 권장을 했고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을 시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이제 세종시라든가 대전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죠. 이때 본격적으로 서울시도 시작을 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몇 개 동에서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우리 경험 처음으로 자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려고 시작을 한 거는 이게 몇 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시작되는 거니까요. 2018년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특별법에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만들어져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갖고 시작한 것은 이제 2018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작한 동들이 이제 몇 군데가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일정 부분 이제 성과나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확신을 갖출 수 있는 사례들이 2018년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우리 역사 속에서 주민자치의 경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조선시대 향약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또는 동학농민혁명에서 했던 집강소 같은 사례처럼 분명히 사례가 있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치를 어떻게 하는 건가라는 그 기본 모형은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근대 역사는 일제강점기하고 권위주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자치 경험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왜곡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 이 단계에 있어서 현재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 건가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민자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해보고 우리 지역사회에서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서로 협력할 건가, 어떻게 창의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을 주민자치랑 연결시키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런 측면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난 2년 동안 많이 경험을 해보셨거든요. 중앙정부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들은 지역에 내려오면은 이걸 적용할 수 없거나 다른 식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마스크 때문에 고생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지역 동네에서 마스크 만들기 하셨고 마스크를 어떻게 쓸 건가, 그리고 자가격리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건가, 방역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동네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왔던 기억을 합니다. 바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력하면 되겠구나. 같이 생각을 모으고 힘을 모으면 우리 문제를 해결하겠구나.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나가려면은 어떤 틀을 가져야 될 건가? 어떤 조직을 가지면 좋을 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돈도 모아서 쓸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면, 이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면 지역의 문제 해결을 더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거거든요. 바로 이게 주민자치가 될 거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측면에서 주민자치를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 지역의 문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뭔가 해보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곧 주민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주민자치가 이루어져야 될 어떤 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방향인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강의의 배경이 되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특별법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27조에 있는 지자체 관련 지방분권특별법 제27조에 있는 법적 근거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이 두 개의 근거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조항이 거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빠져서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6개의 법안이 올라가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관련 법이 올라가 있어서 아마 금년 안에는 이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이 통과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전국이 되면서 될지 안 될지 아직 확신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근거하고 또 지자체별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조례는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의회에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원에 맞는 내용을 이 조례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조례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는 주민자치회를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이 합치되는 게 있으면 시의회에다 말씀하셔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조례는 지역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지역의 특색에 맞게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실제는 그렇게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적 근거는 이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만드는 그 지리적인 지역은 읍면동 단위를 기반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견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은 의견이 좀 다릅니다. 현재는 동 단위로, 여기 수원시 같으면 이제 동 단위로 주민자치회를 만드는데 이 동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너무 다 다르고요. 동 단위가 큰 데는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동은 12만 명 되는 데가 있습니다. 동 단위가. 동이란 이름 아래 한 지역이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데도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이 자치단체예요. 그 자체가. 인구가 5만 명 되면은 미국 같으면 시티라는 이름도 쓰고 타운이라는 이름도 써가지고 독립적으로 시장도 뽑고 의회도 뽑고 다 하는 그런 단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읍면동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서 이 하나로 할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를 2대 그 밑에 이제 동네마다 지역마다 또 다른 단위의 마을 회의를 둘 건지 이런 논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논의는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행정동, 읍면동이라고 하는 행정동 단위를 기본으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면은 주민자치회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는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수원시는 이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금을 주민자치에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사업에 따라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그리고 지방세 개인 균등 할분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이 주민들이 이제 지방세를 내시는데 그 지방세를 낸 액수 중에서 사람 한 사람당 얼마씩 떼어가지고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적게 하는 데는 뭐 6,000원, 8,000원, 10,000원, 15,000원 뭐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구가 10,000명인 동이 있으면 1인당 6,000원씩 하면 6천만 원의 예산이 있는 거예요. 많이 하는 데는 15,000원씩 하거든요. 그러면 10,000명이면 1억 5천 되는 거죠. 이렇게 지방세의 액수 중에서 주민 숫자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주민자치회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자치회가 재원을 마련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직접 거둘 수 있는 것도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례회라는 데서는 가구당 뭐 1년에 얼마씩 회비를 걷습니다. 우리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구당 걷죠. 일정한 액수 걷는 것처럼. 그 아파트 단지에서 그 입주자 회의가 이걸 거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근데 주민자치회는 아직 이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거둘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에 관련된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조례도 할 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한 사람당 얼마씩 걷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가 하는 일은 주민자치회 관련된 사무나 또는 협의사무, 협의라고 하는 건 협의해서 구랑 우리 수원 같으면 시죠. 시랑 협의해갖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무를 해달라고 이렇게 받으면 그 사무를 이제 주민자치회가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탁사무에서 이제 맡겨주는 사무가 있죠.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 관리도 주민자치회가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 주민자치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도 지역에 따라서 또는 주민자치회가 준비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서 주민자치회 회장님하고 잠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서울에 그 고려대에 있는 종암동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1년 그 예산이 주민자치회만 가지고도 뭐 몇억 되지만 실제 이제 그 지역 안에 그 지역 안에 이육사가 옛날 살던 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육사가 살던 집하고 그 주변에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전체를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육사가 살던 집, 그러니까 기념관처럼 한 거기 그 공사하는데 23억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사업으로 공원 만드는데 8억. 그리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거를 주민자치에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역량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동 안에 있는 뭐 주차장이라든가 공영주차장 또는 공원, 도서관,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거를 직접 운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데도 많이 있고요.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이 활동 중에서 지금 이런 예가 바로 협의사무나 수탁사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이건 우리가 할게라고 협의가 된 거라든가 아니면 수탁은 맡아서 하는 거죠. 시에서 주민자치회가 대신 해달라고 수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치센터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 안에서 지금 그 평생교육,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시는 데가 있을 텐데 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민자치회가 하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수탁 맡아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이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이제 외국 사례를 한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나라 주민자치회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상상해 볼 때 아마 이런 다른 나라 사례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도 주민들이 하나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걸 상상을 해볼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 가장 유럽에서 유명한 사례이고요. 사실 이 스웨덴의 팔론이라고 하는 인구가 5만 9천 명, 실제는 5만 9천 명, 5만 6천 명 왔다 갔다 하긴 하던데요. 그런 이유가 제가 이제 이 팔론시에서 온 주민자치 운동,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서 뵙고 또 저희 학교 초대를 해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이제 들은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중 국적이라는 거예요. 스위스 국적하고 스웨덴 국적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구가 5만 9천이라고 했을 때 이 인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할 건가 뺄 건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인구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더라고요. 어쨌든 인구가 5만 9천밖에 안 되는데 이거 보시면 인구가 5만 9천밖에 안 되는데 시민 지역의 주민자치 조직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가 의원이 61명이라는 거예요. 네. 시의회 의원이 61명이야. 인구가 5만 9천인데. 그뿐만 아니라 시의회 안에 지속발전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행정감독위원회, 이런 노동사회 통합위원회, 이런 위원회가 여러 개 의회 안에 있고요. 또 직접 민주주의가 있어서 주민투표를 직접 해요. 주민 발의도 하고, 요 5만 9천 안에서 주민투표도 하고, 주민 소환제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명한 게 민주주의 센터라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 이 민주주의 센터에 관련된 분이 제가 만나뵌 분인데요. 여기서는 민주주의 항해사, 민주주의 여권, 민주주의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민주주의 항해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방향을 찾아가는 걸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 동네 안에서 민주적인 걸 더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거기 가가지고 컨설팅이나 교육을 해주는 사람을 민주주의 항해사라고 하더라고요. 내비게이터. 그래서 특히 학생들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자치하는 걸 도와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여권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이 민주주의 여권은 여권 같은 건데 실제 거기에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활동이 있는데 그 행사나 활동을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도 있고 그거 참여한 거기다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주민총회에 참여했나, 투표에 참여했나, 지역에서는 축제 같은 데 나와서 자원봉사를 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여권에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 도장 찍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그 제도를 장치를 갖고 있더라고요. 행정부서도 저는 위원회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기능,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 공공서비스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있어갖고 이 위원회는 행정부서 위원회는 주민들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동사무소 같은 경우 하면 동사무소는 전부 다 공무원들만 있는 거죠. 동장도 공무원이니까요. 근데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일부 공무원이 있고 일부 자원봉사가 있고 일부 그냥 봉사자가 있고 일부 시의원들, 의원이 61명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같이 결정을 해요. 모여서. 이게 이제 위원회 방식이죠. 내각제 방식이고 또 직접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자치라고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심지어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 9천 명인데 가장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민자를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해당 지역에서도 결정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그냥 주민자치가 이런 거다라고 제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살던 도시에서는 그 일요일 날 술을 못 파는 법이 있었어요. 대학이 있는 조그만 도시였는데 인구가 거기도 6만 명 조금 넘는 도시였는데요. 지금 한 1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 도시의 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요일 날에는 술을 팔 수가 없어요. 아무 데서도 못 팔아요. 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슈퍼에서도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 동네 법이에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일요일 날 술을 마시려면은 바로 옆 동네까지 차 운전해갖고 가서 옆 동네 슈퍼에 사갖고 와요. 이게 주민들이 스스로 만드는 법이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거 몇 가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쓰레기와 관련해서는 동네에서 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주민들이 스스로. 앞에 향약 말씀드린 조선시대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 데가 아무도 없어요.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주민자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를 보면은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또 다른 예가 필리핀, 우리가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요. 필리핀에 이제 바랑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필리핀의 주민자치 단위입니다. 우리나라 동보다도 더 작아요, 사실은. 동보다 작은 게 거기 보시는 것 인구가 2,000명 내지 5,000명 규모가 일반적이니까요. 물론 이제 그 필리핀 마닐라 가까이 있는 케손시티의 가장 큰 바랑가이는 10만 명이 넘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 2,000명 내지 5,000명 단위인데 여기에 자치를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를. 주민자치를 한다는 얘기는 2,000명 내지 5,000명밖에 안 되는데 아까 스웨덴처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의원들을 뽑습니다. 7명. 그래서 이 7명의 의원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캡틴, 바랑가이 캡틴이라고 하는데 우리 얘기하면 동장 같은 거죠. 그리고 회계가 있고 감사가 있고 7명의 의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주민의회를 만든 지역에서 직접 행정까지 다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이 바랑가이 구조인데요. 필리핀 전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민자치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아까 향약에 해당하는 것처럼 재미난 사례인데요. 필리핀은 사법권까지 일정 부분 가지고 있어요. 요 바랑가이가. 바랑가이에서 예를 들면 실제 이런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재판을 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갖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결을 내리냐면 당신 둘 사이에 화해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갖고 오는데 그 조정한 거를 저기 바랑가이 캡틴한테 우리에게 동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갖고 오라. 그러면은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했다는 사례를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바랑가이 단위에 일종의 준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조선시대에 향약에 처벌하는 것도 있었죠. 동네에서 내쫓는 것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필리핀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 때문에 이제 부패나 폭력의 문제가 이제 필리핀의 부패 문제가 다 여기랑도 연관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주민자치가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규모도 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단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해가려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이 정례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일본은 크게 이제 그 도시 지역하고 농촌 지역하고 또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의 정례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이기도 하지만은 앞에 우리 이 조선시대에 하는 동회와 비슷합니다. 일본의 정례회는 그 가구 단위로 참여를 해요. 가구 단위, 개인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회비도 걷고 또 지역 내에 문화행사나 이런 것들, 우리 조선시대와 비슷한 동계랑 비슷한 것처럼 예를 들면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뭐 삼진날 뭐 한다든가 아니면 단오날 이런 행사는 동네 행사였거든요. 바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일본에 많이 보시는 그 축제 같은 거 정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런 주민자치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50 내지 200세대 정도로 정례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본은. 50 내지 200세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5개 내지 뭐 10개 정도의 통 단위라고 할 수 있죠. 그 동보다 훨씬 작은 단위야.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촌 단위가 800 내지 2,000명 정도 되는 단위가 주민자치를 하고 있고요. 도시의 경우에는 사구라고 그래서 100개 내지 700개의 호 가구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사람만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다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를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말레이시아 정도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요. 인도네시아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인도네시아는 섬나라가 여러 개 있어서 그 섬마다 다른 식으로 이게 정치 제도가 있어갖고 시스템이 있어서 주민자치보다는 지방자치가 훨씬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를 조금 약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아시아권에 우리나라에 가까운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에서 선거로 투표로 지역 조직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 스스로 결정해서 무엇인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민자치 구조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야 될 방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 해결을 하는 거,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의 전통을 되살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엮어서 창의적으로 이거를 조합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자치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이제 4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주민의 권한이 계속 커져야 됩니다. 이 주민의 권한이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권한을 줘야지 커지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민한테 권한을 줘야지 커진다고 하면 그거는 권한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스스로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치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주민들이 스스로 권한을 얻어낼 수 있을까요? 주민들의 권한을 스스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끼리 마음을 맞추고 의견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저절로 권한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돼요. 예를 들어 100명의 주민들이 모여서 우리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면 100명만큼의 힘이 나올 거예요. 1000명이 모여가지고 똑같은 목소리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똑같이 합의해서 주장을 하시거나 요구를 하시면 1000명 정도가 되면 저는 국회의원도 당연히 올 거라고 봅니다.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10,000명이 모이면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라고 그러면. 지금 같으면 대선 후보들이 얼른 쫓아올 거예요.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는 거에서 권한이 나오지, 동장이 권한을 주거나 구청장이 또는 시장이 권한을 주거나 시의회가 권한을 줘서 권한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절대 권한이 제약돼 있고 권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권한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게 주민자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혼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힘을 합치는 거거든요. 합의를 하는 거. 서로 공동의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필요하죠. 그걸 통해서 주민의 권한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관협력인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관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자원이나 능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돈도 더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자원도 여러 가지 동원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더 많고요. 또 능력도 사실은 관이 훨씬 더 강합니다. 관은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요. 따라서 이 관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과 대립을 할 게 아니라 관을 잘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관과 계속 협력해 나가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데서 생겨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관한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지나면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이제 그 기존에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은 잘 아시니까 여기 관뿐만 아니라 행정 쪽에 또는 지방의회나 심지어는 시장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지속 가능하지 않냐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지속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담당 공무원 절대 오래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사무소에 계신 분들 2년 이상 거기 계시지 않아요. 시장님 4년이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4년 동안 일할 거면 하지만 그 이상 계속 할 거면은 활용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무리하게 하지 않도록 우리 주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주민자치를 계속해 나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담당 공무원은 대개 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단체장 4년밖에, 시의회 단체장 4년밖에 안 합니다. 대통령 5년이면 끝나요. 그렇지만 여기 계신 우리 주민분들은 평생 여기 사실 거거든요.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주인으로서 끌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 안에서, 민주적인 방식은. 현재 있는 제도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아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치 역량을 기르는 게 필요한데, 이 주민자치 역량에서는 특별히, 주민들이 함께 협력하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회예요, 회. 회라고 하는 건 사람의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임이 잘 돼야 됩니다. 모임이 잘 돼. 개인이 잘 돼갖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개인이 잘 되는 것 갖고는 주민자치위원 2년 임기거든요. 현재 있는 규정상으로는 아마 한 번밖에 더 할 수 없어요. 4년밖에 못 해요. 회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주민자치 회 자체가 계속 이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해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전통을 만드는 거, 그리고 새로운 사람, 일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협력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력하는 거에 처음 단계는 회의를 잘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잘하는 거죠. 서로 공감하고 합의를 잘 만들어내는 방법. 조금 더 지나면 힘을 합칠 수 있나, 서로 힘을 합치는 거. 조금 더 하면 거기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주민자치의 힘이거든요. 이렇게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연결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겪으면 겪을수록 공통적인 문제일수록 같이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협력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가 키워야 될 능력, 그런 역량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좀 빠르게 했습니다만 벌써 90분이 거의 다 지나서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받은 질문도 몇 개 있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우리 줌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을 한번 좀 올려줘 보실까요? 혹시 채팅창에 질문이. 예, 그 PT 자료가 안 보이시는 분은 나중에 PT 자료는 따로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보시면 좋겠네요. 예, 질문, 주민자치 전환 시 어떠한 점들이 달라지는지 궁금하고 주민자치 전환에 큰 성과를 이룬 동의 사례. 주민자치회 전환 시라고 했을 때 이 주민자치회 전환은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비교해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으네요.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의 자문기구입니다. 동장의 자문기구. 근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회원을 위촉하는 것을 시장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님이 위촉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는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시장은 시민의 대표이고요. 그럼 시민의 대표가 또 다른 시민의 대표를 어떻게 위촉을 할 거냐라고 할 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하는 방식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교육,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하는지 교육을 받으시고 또 본인이 주민자치회를 활동하겠다고 신청하시고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거고 이 주민자치회는 시장이 위촉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정한 권한을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한을 가질 건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는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확실하게 다른 점은 뭐냐면 결정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결정권이 없는 자문위원회였습니다. 근데 주민자치회는 결정권을 가져요. 예를 들면 그 주민참여 예산제를 동단위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예산 그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주민자치회가 가져요. 그게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들은 지역과 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룰 수 있는데 어쨌든 결정권을 갖는다, 이 권한을 갖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가장 크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해갖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가장 최근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은 데가 이제 서울 종로구 서울 종암동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종암동. 그다음에 충청남도 신평면 같은 경우도 작년도 주민자치 박람회에서 1등 한 사례인데요. 당진시 신평면 같은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성과를 거기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역에서 공유공간 운영 사례라든가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종암동, 서울시의 종암동 사례라든가 또 당진시 신평면 사례 같은 경우에 정말 그 몇 년 사이에 대단한 성과를 이루는 사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질문 예 올려주신 거 국내 실패 사례와 이유인데 실패 사례 너무너무 많아요. 실패 사례 너무너무 많은데 실패하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실패 사례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실패 사례는 주민자치회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30명 내지 50명 이 회원들이 모여서 회를 운영을 하는데 이 회의하는 방식을 잘 모르셔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옛날식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반드시 실패합니다. 옛날에 이제 이게 적당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모인다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자생단체나 뭐 이런 데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로 추천해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동장님이 전달사항 짧게 얘기하시고 그냥 식사하러 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민자치회는 그런 친목단체나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전달을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해서 하셔야 되는데 스스로 결정하려면 토론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토론하고 결정하는 걸 할 줄 모르시면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제일 처음 구성되자마자 몇 가지 같이 결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민자치회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장 누가 할 건가, 총무, 부회장 뭐 이런 거 뽑아야 되는데 회의하는 방법을 몰라갖고 이거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봤어요. 그러면 주민자치 활동을 못하죠. 민주적으로 회의하는 방식을 모르시는 경우가 주민자치회가 제일 어려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냥 회장이 알아서 다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회장님은 그냥 이름만 있고 실은 행정에서 다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고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만두는 분들이 막 나와요.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회장님 중에 다 재선 안 하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시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회원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5명, 7명씩 그만두는 분들이 나와요. 회의도 많이 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 방식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도저히 여기 같이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분들이 나오거든요. 저는 실패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회원으로서 실패하는 경우가 먼저라는 거예요. 회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하는 것 자체, 규약 만들고, 조직 짜고, 사업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 모아가지고 뭐 총회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이 안 되면 그냥 주민자치회가 있으나 마나한 경우가 돼버립니다. 실패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실패 사례라고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사례, 그런 예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기존의 자생자치랑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시고서 주민자치회의 경우에는 자치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새로 선발하려면 교육 이수가 안 되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제 뭐 행정에서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들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육 받으라고 알리고 다니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다시 하고 2번이나 다시 했어요.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온라인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기회를 더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 단계에서는 최소한 6시간을 받으셔야만 주민자치회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만일 이제 행정에서도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너무 적으면 교육 기회를 더 드리든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긴 할 텐데요. 어쨌든 교육을 받지 않으시면은 주민자치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후보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답변 여기 올리셨네요. 주민자치 교육은 필수사항이고 조례 제정안에 포함된 사항이라 위촉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되시고 그 이수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회원들을 이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주민자치회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과 관련 벤치마킹 가능한 사례. 예, 재원은 크게 3종류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일 첫 번째는 행정을 통해서 오는 각종 그 재원을 확보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오는 거, 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이제 보조가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일부지만 그 보조금을 통해서 오는 거, 이런 방식으로 그 주민세 환급분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통해서 직접 지원되는 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거 외에도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 문화도시, 또 문화와 관련된 거, 그리고 지금 아마 수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평생교육, 자원봉사 이런 다양한 다른 영역에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 사업들. 주민자치회에서 또는 주민자치회 안에 구성된 분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따오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제가 세종시에서 사례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랑 같이 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따가지고 우리 동네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진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생 그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사업도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외부 사업을 수주해 와가지고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직은 법적 기반은 없지만 기부금을 모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아직은 이게 근거가 법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에는 이런 거 기부금 받아서 사실은 뭐 자원봉사 쪽이라든가 그
다른 데서는 뭐 많이 이렇게 동네에서 기부금 받아서 했었는데요. 이 기부금을 받아서 하는 방식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이걸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문제예요. 이게 안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자치에서 지역에 기부금을 받되 명확하게 누가 얼마를 받았고 어떤 목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만 운영한다면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행정을 통해서 직접 주민자치회에 들어오는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통해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거죠. 예, 공모사업 같은 걸 통해서 확보하는 방법.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큼 이 주민자치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얼마큼 활동하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종암동 사례 말씀드렸잖아요. 종암동에는 그 문화예술분과가 있는데 이 문화예술분과 분들이 그거를 아신 거예요. 종암동 안에 이육사가 살던 집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해서 사업 제안을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문화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그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우리가 운영하겠다까지 하신 거더라고요. 시에서 그 이육사 기념관 비슷한 걸 만드는 거는 시에서 지원해 줬는데 운영 자체를 그럼 우리가 하겠다고 주민자치회에서 해서 그 분과에서 받았고 그 분과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터가 있는데 거기 공원으로 만드는 걸 또 제안을 해가지고 시에서 돈을 들여갖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공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해서 했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주민센터 안에 북카페 만들고 그 북카페 운영하는 거, 어린이 도서관 만들고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 이거를 주민자치회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은 딴 쪽에서 오거든요. 북카페를 운영하는 예산을 다른 쪽에서 끌어오고 또 도서관 운영하는 거는 문화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같은 걸 또 받아왔더라고요. 이렇게 외부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말씀드린 기부금을 확보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지금 법안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직접 주민들한테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접 걷는 방안도 있고 또 지역 주민 중에서 여유 있는 분들 기부 좀 하라고 그래서 그 기부 받은 거 갖고 사업하는 것도 방법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재원 확보에 관한 부분은 시나 동사무소에 관련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 문제가 아주 사실은 민감하고 때로는 되게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어서 돈과 관련해서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으로 이 재원 확보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행정하고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게 문제 한번 생기면 후유증이 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상의를 좀 하시고서 방법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거는 뭐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 주민자치 관련된 그 교수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에 답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저도 계속 주장을 합니다만 사회적 학습이라는 말을 합니다. 제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고 실제 주민들이 스스로 빨리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주민자치가 실질화되고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빨리 주민자치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주민자치에 대해서 배우는 방법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강의 듣는 건 그냥 빨리 많은 걸 그냥 알게 되시는 거거든요. 이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실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자치가 성장하기 효과적인 방법은 주민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위원들끼리 처음 주민자치가 구성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좀 더 알아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위원들끼리 빨리 회원들끼리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 공부하시고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건 진짜 우리 겁니다. 우리 거가 돼요.
지금 저한테 들은 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 가고 나서 한두 시간 지나면 대부분 잊어버리실 거예요. 몇 가지만 기억하고요. 이 강의의 효과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여러분 중에 주민자치위원 중에 서로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면 그거는 평생 가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서로 배우는 방법,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잘하고 있는 동네 빨리 가보시면 좋아요. 주민자치 잘하고 있는 데 가서 한번 둘러보면서 거기서 그냥 다 물어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어떻게 했는지, 뭐가 불편한지 직접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얘기해 줄 겁니다. 특히 어려움, 불편함, 뭐 행정하고 싸웠던 얘기, 주민들과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충분히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은 학습. 근데 학습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 또는 공동학습이라고 그러죠. 주민자치위원 하시는 분들 또는 주민자치 관련 분들이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 같이 배우는 방법의 한 가지는 그 중에서 서로 나눠서 공부하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가르쳐 주면 돼요. 이게 한 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잘 된다고 얘기하는데 좋은 잘하는 사례 가서 거기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서 직접 찾아가 보셔가지고 그 주민들 만나보시거나 행정에 계신 분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거. 그리고 가서 한번 만나보면 나중에 그냥 계속 이제 전화하신다고 그러시면 돼요. 궁금할 때 전화할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계속 이 학습을 해 나가실 수 있거든요.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사회적 학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사회적 학습을 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하시면 돼요. 온라인 사실 정확하게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사적 모임을 수원도 아마 4명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4명씩 모이고 무조건 이렇게 줌이나 온라인을 하지 마시고 3명이나 4명이 모인 다음에 그 3명, 4명 모인 거를 연결해서 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네별로 4명씩 같이 모이세요 해갖고 그 4명이 모여있는 모임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그러면 이게 오프라인에서는 정오 숫자지만 가까운 분들끼리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논의하시면 활성화가 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을 하지 않고서 하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해도 효과가 없고요. 특히 주민자치는 대면이 기본입니다. 대면을 하긴 하되 다른 방식으로 좀 대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거와 뭐 비슷한 것 같으네요.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다양한 사업 및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주민자치의 역할 또는 위원회의 역량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서 처음 단계는 공부하는 걸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처음부터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위원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해 1년 동안은 많은 그 주민자치 시범 사업 하는 데서 첫 1년 동안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첫 1년 동안 뭐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막 그 일정에 맞춰서 쭉 해나가느라고 그건 사업을 하는 건지 자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는 각자 우리 수준에 맞는 걸 결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 한 사례 같은 걸 보시면서 우리는 금년에는 어디까지만 할 건지 얼마만큼만 할 건지라고 하는 거를 좀 정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민자치를 하면은 분과위 만들고 그다음에 사업하고 총회하고 뭐 이런 거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 다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지금 시작하면은 10월 달 벌써 시작이 됐는데 금년 말까지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전체
한번 그 잘하고 있는 사례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초기 단계에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서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다 끝났는데요. 요즘 그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강의는 1시간이 50분이 아니라 30분에서 35분, 길면 40분 수업을 하는데요. 제가 풀로 하는 수업보다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시간 동안. 전액리단 괜찮은데 사실은 이 듣느라고 고생들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도 있으시고 또 우리 지역, 동네, 마을에 대한 관심, 그런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계신 관심이 조금씩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이 열매 맺는 길로 무엇인가 좋은 결과를 낳는 그런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저는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앞으로 혼자 살기 힘든 시대인데 함께 사는 것을 실험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셔가지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또 삶의 만족,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뭐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